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진짜 멘탈이 강한 사람과 겉보기에만 강해 보이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자존감에 대한 얘기에서처럼 평가가 들어가요. 내가 멘탈이 강하다, 약하다. 그것도 역시 보면은 자존감과 마찬가지로 자기에 대한 평가라는 측면에서는 인지, 자기에 대한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10가지 일 중에 보통 5가지는 끝까지 잘 수행하고 포기하지 않고 5개는 내가 하다가 중간에 흐지부지 했다면 정신이 약하다고 스스로를 멘탈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못한 일 5가지에 초점을 둬요. 그거 역시 우리가 주의를 사용할 때 그쪽에 내가 부정적인 것, 즉 내가 실패한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못했던 것, 그것에 초점을 두게 되면 똑같이 10개 중에 5개 성공, 5개 실패했다고 하면은 같은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나는 멘탈이 강한 편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멘탈이 약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자신을 멘탈이 약하다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자. 그거는 멘탈이나 자존감이나 무엇이든 간에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좀 신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 상대방 마음에도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신적인, 즉 멘탈이 강하다 약하다고 할 때도 자신을 쉽게 평가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동기가 얼마나 정말 내가 원하는 동기인가, 내가 바라고 내가 좋아하는 동기인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러나 물론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죠.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한다 그런 말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멘탈이 강한 사람도 쉽게 포기할 수도 있어요.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 일을 할 때. 그래서 자신이 멘탈이 강하다 약하다 평가할 때도 그냥 의지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내가 바라는 것인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회사나 뭐 학교 학생이라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그것을 이루는 것을 멘탈이 강하다고 표현한다면 동기를 강화시켜야죠.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내면에는 동기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동기를 연합을 하는 겁니다. 연합을 하게 되면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면 더 쉬워지죠. 내가 순두부 장사를 한다. 근데 정말 나 순두부 장사 하기 싫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좀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순두부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돈으로 보이겠죠.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순두부 장사라는 행위를 할 때 그 사람의 동기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어차피 내가 순두부 장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도 그렇고 어떤 집에 가서 음식 먹었을 때 참 맛있게 먹었을 때 기분이 참 좋아졌어. 그 집에서 그 음식 먹었더니 스트레스도 풀리고 참 기분 좋아졌었어. 뭐 이렇게 경험을 생각해 보면 내가 순두부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좀 맛있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동기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다른 동기죠. 이 동기를 냈다고 해서 돈 벌고자 하는 동기를 대체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동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말고도 내가 사람들을 좀 기쁘게 하고 싶다. 내가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고 싶다. 이거에서 자기가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인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동기를 강화시킬 때도 인지적인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에서도 인지 작업이 중요한 것처럼 여기서도 인지 작업을 잘하면 생각을 잘 써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여러 동기를 규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연합군이 되는 거죠. 여러 동기들의 힘을 얻게 되면 그 일이 힘들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되죠. 힘이 있으니까요. 여러 동기들이 도와주니까요. 그래서 그 멘탈이 강하다 약하다를 이렇게 1차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동기의 문제고 또 동기는 인지와 관련되고 여러 동기들을 규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인지적인 작업이 중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내 동기를 보강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할 때도 훨씬 더 즐거움도 커지죠. 내가 하나의 동기가 충족될 때보다 똑같은 행위를 통해서 2개, 3개의 동기가 충족된다면 내 행복도 커지는 거죠. 내 행복도 커지고 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게 되고요. 그렇게 좀 동기관리, 인지관리로 좀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효과를 성취하는 것이 멘탈이 강하다 약하다의 척도라면 교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얼마나 동기를 잘 활용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성과를 꾸준히 의지력을 가지고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게 오히려 멘탈이 약한 거일 수도 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내가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욕구가 너무 크다 보면 그게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동기 유형을 구분할 때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제 동기, 내재 동기가 있어요. 제가 이 책에서도 썼습니다만 내재 동기는 그 일을 할 때
그 자체가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그런 학생이 많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부를 하는 게 즐거워요. 그것은 내재 동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행동 뒤에 동기가 있는 거잖아요. 동기가 하나의 에너지 개념이죠.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그래서 이 동기가 있음으로써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 공부를 하면 그 내재 동기가 공부하려고 하는 동기, 호기심의 동기, 이런 배움의 동기가 충족이 되니까 말이죠. 사실 뭐 아이들이 게임할 때 그 무슨 시험을 봅니까? 게임을 할 때 뭐 돈을 줍니까? 뭐 성적표가 나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게임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 아이들은 내재적 동기, 즉 내재 동기에 의해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공부를 해. 근데 어떤 학생은 외재 동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외재 동기는 뭐냐면 공부 자체에서 보상이 오는 게 아니라 공부의 결과 A+를 받으면, 장학금을 받으면, 또 칭찬을 받으면, 그러니까 공부 자체가 아니라 공부를 한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내가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외재 동기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 아니면 저건 아니에요.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할 때 뭐 한 60%는 내재, 40%는 외재일 수도 있고 어떤 학생 반대로 60%는 외재, 40%는 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면서 외적인 결과를 무시할 수 없다. 외재 동기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1%라도 내재 동기에 더 비중을 두도록 해라. 왜냐하면 외재 동기에 초점을 두잖아요. 그게 하나의 에너지 역할을 하죠. 그걸 얻어야 되니까. 그러면 결과에 꽂히게 되잖아요. 그럼 불안해지기 쉬워요. 못하면 어떡하지? 그 결과를 꼭 얻어야 되는데 못하면 어떡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불안이 있으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자원을 사용하는 게 주인데 정신자원은 제한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걱정하는 데 일부 쓰입니다. 그러면 제한된 정신자원이 더 줄어들어요. 그럼 이거 갖고 내가 공부에 주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의 퍼포먼스가 그 수행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한테는 걱정하는 일이 생겨요. 내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학생한테는 시험 못 보는 일이 생길 확률이 커집니다. 왜? 그만큼 내가 걱정하는데 주의를 썼으니까, 정신자원을 썼으니까. 내가 공부하는 데는 그만큼 못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내재 동기를 오직 할 뿐, 결과는 뭐 알아서 하겠지.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지인인사 대천명. 사람은 사람으로서 일을 다 할 뿐이야. 그게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건 하늘이 알아서 한 일이야. 뭐 하늘의 일을 내가 왜 신경 써? 나는 내 일을 할 뿐이야. 쉬운 걸로 하면 오직 할 뿐. 오직 할 뿐이에요. 하다 보면 또 재밌거든. 재밌으면은 뭐 쉬지 않고 공부하게 돼요. 안 그러면 뭐 하다 말고 또 유튜브 보고 하다 말고 또 냉장고 가서 뭐 또 먹게 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오직 할 뿐 하다 보면 그 자체 내재 동기로 돌아가기 시작하게 돼요. 내재 동기로 돌아가게 되면 부모님도 걱정할 정도로 야 그만 자라 할 정도로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의 결과에 너무 꽂히게 되면 오히려 결과를 이루는데 방해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제 주변에 굉장히 하기 싫은 일인데 내가 이 일을 그만두면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멘탈이 약한 사람이야 라고 볼까봐 자기가 그 집단에서 버티면서 스스로를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오히려 그런 외재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멘탈이 약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네요. 거기다 또 하나 더 붙이면 또 내재 동기, 외재 동기의 구분도 있지만 접근 동기, 회피 동기도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일을 할 때 그 일이 좋아서 하는 거라면 접근 동기인데 이걸 안 하면은 이런 일이 생기지 나를 뭐 배신자 취급할 거라든지 아니면 멘탈이 약한 사람이라고 취급한다든지 이건 내가 싫은 일이야.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돼. 그럼 그 일을 하는 자체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돼라는 회피 동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회피 동기로 움직이게 되면은 삶이 재미없죠. 예를 들어서 예습을 하는데 예습이라는 행위를 하는데 예습을 해서 내일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손 들고 딱 멋있게 얘기해가지고 선생님도 훌륭하다고 또 학생들도 친구들도 막 이렇게 부러워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열심히 하면은 그건 접근 동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예습을 해. 내일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답을 못하면 끔찍해. 바보라 그럴 거 아니야. 애들은 얼마나 나를 갖다가 무시할까.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지. 예습은 똑같이 하는데 예습은 예습인데 이 친구는 회피 동기로 하는 거예요. 회피 동기로 하고 있다면 삶이 즐겁지 못하죠. 공부가 재밌지도 못할 테니까 퍼포먼스도 그 수행도 그렇게 좋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내재 동기로 접근 동기로 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당장은 난 내재 동기가 안 일어나 지금 당장은 내가 접근 동기가 안 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인지적인 작업을 잘 해보세요. 의미를 부여해보고 자신의 다른 동기들의 연합군을 부르고 해서 동기가 가급적이면은 내재 쪽으로 가급적이면은 접근 쪽으로 비중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향으로 해보시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멘탈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겠죠.
제가 교수님 책을 보면서 이제 마음을 가볍게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 말을 봤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살면서 마음을 가볍게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그 결국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적 유연성입니다. 여러 가지 심리적인 기법, 마음 기술이 필요한데 가장 첫 번째는 수용입니다. 내가 주어진 상황을 수용하는 것이 흔들림으로써 부러지지 않게 해주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것이 지금 가볍게 한다는 그 말하고 통할 거예요.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체념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을 받아들이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최 선생님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제가 긴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보이죠? 예.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긴장감이 느껴지죠.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이런 언행을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상당히 긴장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긴장은 내가 이 속에서 바른 말을 하고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을 한다는 것은 내게 보람 있는 일이에요. 나의 동기를 충족시켜주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기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긴장되는 것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그런 동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충분히 커버해 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인지적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 보일 수 있는 이런 행위를 할 때는 긴장되고 떨리는 게 당연한 거야. 그게 일종의 수용이죠. 아, 긴장되고 싫어. 아, 긴장이 정말 두려워. 이렇게 속으로 반복하고 있다면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말도 있죠.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생은 늘 즐거워야 되는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삶에는 어려움도 있는 거지 라고 믿는 사람하고 보면 어떤 사람이 삶을 잘 사느냐? 후자의 사람이에요. 전자의 사람은 조금이라도 좀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삶은 늘 즐거워야 되니까. 근데 삶은 원래 어려움이 있는 거야. 삶은 고통이 수반되어 있는 것이 한 부분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면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기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수용이 쉬워지고 수용이 쉬워지면은 흔들릴 줄 알게 되고 가벼워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특히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마음을 가볍게 먹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수용을 여기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또 웰빙 인지 중에 제가 잘 쓰는 또 교육할 때도 강조하는 게 뭘 바래입니다. 뭘 바래. 뭘 바래? 그 억양이 중요해요. 뭘 바래? 이거 아니라 뭘 바래? 궁금해해야 돼요. 아, 궁금증이 있군요. 궁금해야 돼요. 중요한 건요. 내가 나를 잘 몰라요. 내가 뭘 바라는 사람이지? 관계에서도 그러면 제가 뭘 바래 4종 세트라 그래요. 예. 나는 너에게 뭘 바래? 너는 나에게 뭘 바래? 나는 나에게 뭘 바래? 너는 너에게 뭘 바래? 이 네 가지 질문을 틈틈이 해봅니다. 관계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나는 뭘 바라는 사람인가? 내 스스로 나는 내 인생에서 분명히 유한된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다 갈 텐데 나는 뭘 바라나 내 인생에서. 의외로 우리가 나를 잘 모릅니다. 그것이 될 때 관계에 있어서도 가볍다 무겁다의 말을 떠나서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겠죠. 나는 얼마나 상대방이 나에게 뭘 해준다 안 해준다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나는 과연 그 사람은 나에게 뭘 바라지? 또 내가 그 사람한테 바라는 게 뭔지, 그게 얼마나 소통을 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상대의 입장에도 서보고 역지사지도 해보고 해서 알려는 마음,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마음 공부하려는 마음, 나에 대해서도 좀 공부하려는 마음, 또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배우자, 자녀, 부모님, 친구들, 직장 동료들도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소중한 인연들이잖아요. 때로는 악연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조차도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생각해 보면서 그 모든 것을 공부 삼아 간다면 삶이 좀 더 깊어지고 진중해지지 않을까요? 관계에서도 가볍다 무겁다를 떠나서 좀 더 충만된 관계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마음 공부의 기초입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늘 마지막 말씀은 앞에서 얘기했던 마음 공부입니다. 예. 마음 공부는 정말 나에 대한 관심이에요. 물론 너에 대한 관심도 포함됩니다만 나태주 시인의 풀꽃인가요? 아시나요? 가까이 봐야 자세히 네, 봐야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여기 끝에 말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나도 그렇다. 나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오래 봐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관심과 호기심, 궁금함을 가질 때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네. 오늘 김정호 교수님을 모시고 멘탈이 약한 사람이 강해지는 방법, 그리고 멘탈이 강한 사람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